오른쪽 중미가 이재성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벌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중앙에 있는 박용호한테 넘기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전개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 박용호를 잡으러 왼쪽 중미가 이렇게 온다면 이번엔 황인범한테 넘기면서 또 전개를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 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편으로 볼을 넘겼는데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라크에게 2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월드컵 진출을 확정지은 것은 물론 축하받아 마땅할 일이지만 사실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이라크에서 전반 25분 만에 이 장면으로 인해 한 명이 빠르게 퇴장을 당했는데 똑같은 숫자로 싸웠던 25분 동안에 밀리는 모습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특히 공격 전개라는 측면에서 답답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 장면들을 통해서 뭐가 아쉬웠는지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4-2-3-1 포메이션으로 소개되는데요. 공격 시에는 모습이 약간 달라졌어요. 왼쪽 측면 수비수인 이태석이 뒤에 머무르면서 최후방에 3명을 둔 변칙적인 3백의 형태를 취했고 반대로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설영우는 쭉 하고 올라가면서 마치 수비수가 아니라 공격수인 것과 같은 위치로 갔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윙어인 이강인이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위치를 옮기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3-2-4-1 혹은 3-2-2-3과 같은 형태로 변하는 방식이에요. 실제 경기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방금 그림판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최후방에 3명이 있고 그 앞에 중앙 지역에 둘둘 해서 4명, 최전방에 양쪽 측면에 벌린 선수들과 함께 3명이 있는 모습인데요. 솔직히 만든 형태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의 변형 컨셉을 가져가는 팀들도 많고 선수들 장단점에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런 형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 형태를 통해서 어떻게 공격을 이어나갈 것이냐는 부분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럼 왜 안 됐냐? 먼저 빌드업에 대한 컨셉 자체가 조금 애매하다고 봤어요. 우리의 형태를 크게 전후방으로 나누면 뒤에 5명이 있고 앞에 5명이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 진영에 있는 이 뒤에 5명이 먼저 볼을 잡게 되는데 오늘 이라크가 퇴장을 당하기 전까지 이 5명을 상당히 높은 강도로 압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입장에서는 전방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전방의 숫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오세훈의 머리를 보고 길게 때려 넣는 식으로 이걸 회피하거나 아니면 전방 선수들을 이렇게 일부 내림으로써 이 지역에서 상대보다 많은 숫자를 통해 짧게 풀어가는 식의 해결법 중 하나를 택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꽤 명확하게 후자의 모습을 택하려고 했었어요. 특히 이재성의 경우 이렇게 왼쪽으로 많이 내려오면서 여기에서의 패스 옵션을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정작 경기에서 나오는 모습은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오세훈의 머리를 보고 때려 넣는 식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건너뛰는 식의 전개를 노렸다면 이재성을 포함해서 황인범 등의 선수까지 싹 전방으로 올려서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볼을 따기 쉽게 조정을 하는 편이 나았을 거예요. 경기 장면을 통해 보면 꽤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의 센터백이 볼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후방에 이강인과 이재성을 포함해서 총 7명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반면에 이라크는 2명의 중앙 미드필더와 2명의 윙어 플러스 2명의 톱을 통해서 총 6명의 선수로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주목할 건 상대의 최전방이 2명이란 점과 우리의 최후방이 3명이란 점이에요. 우리가 하나 많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압박을 가하려면 필연적으로 윙어 하나가 추가적으로 가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상 오른쪽 윙어인 이 선수가 이태석한테 붙는 게 합당하겠죠? 실제로 우리가 이태석한테 볼을 넘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됐어요. 다만 여기서 이어지는 움직임이 이라크에게 문제를 안길 수 있었는데 바로 이재성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볼이 왼쪽에 위치한 이태석한테 가니까 이재성이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측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라크의 오른쪽 윙어는 지금 이태석한테 붙으러 갔기 때문에 이재성을 잡으려면 오른쪽 중미가 측면으로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라크는 중앙의 공간을 왼쪽 중미가 오로지 혼자서 담당하게 되겠죠. 심지어 이미 지금 황인범을 마크맨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우리의 중미인 박용우를 잡을 선수가 남지 않게 됩니다.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의 오른쪽 중미는 함부로 이재성을 잡기 위해서 막 벌릴 수가 없었어요. 볼이 이어지는 상황을 보고서 둘 중에 누구에게나 붙을 수가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측면으로 내려온 이재성한테 볼을 넘겼다면 오른쪽 중미가 이재성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벌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중앙에 있는 박용호한테 넘기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전개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 박용호를 잡으러 왼쪽 중미가 이렇게 온다면 이번엔 황인범한테 넘기면서 또 전개를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 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편으로 볼을 넘겼는데 여기는 이라크가 이미 모두 1대1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짧게 풀어갈 곳을 찾지 못하여 결국 롱패스로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우리의 후방 지역에서 확보하고 있던 플러스 1명의 수적 우위를 활용하지 못한 셈이고 그 말은 이라크의 후방에서는 당연히 이라크가 플러스 1의 수적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비하는 입장에서 어렵지 않게 막아낼 수가 있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라크에서 퇴장이 나오기 전까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보고 이렇게 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술 모델 자체는 합리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이게 경기장에서 활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보여준 경기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 해내는 게 감독의 역할이겠죠. 월드컵에는 이라크보다 압박을 훨씬 잘하는 팀들이 수두룩할 텐데 앞으로의 시간 동안 이걸 얼마나 잘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약간 걱정이 되는 경기였어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